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7일입니다. 오늘도 정한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덥죠? 네, 조금 덥네요. 네. 정한기 교수님을 지금 여러 차례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주제는 우리 정 박사께서 쓰신 충성과 반역이란 책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검은 역사에 살아있는 유령들, 이들이 6.25의 진정한 영웅이었다. 이들이 누구냐? 대한민국 장군, 건국과 호국의 주역, 일본군 육군 특별지원병 출신들의 분투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이야기가 전개가 되다가 보니까 아주 깊이 있게 일제시대를 재조명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 바탕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라를 세우면은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국민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는 주제로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그런 맥락에서 한번 이야기를 전개하려고 하는데, 우선 정한기 교수님은 교토대학에서 일본 경제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일본 학술진흥재단 특별연구원, 이츠메이칸 대학 강사,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서울대학교 객원연구원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아시아의 근현대사를 여러 각도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마침 어제 이 책이 나왔습니다. 반일 종족주의는 작년에 나와서 일본에서 한국에서 화제가 되었던 책인데, 이 책의 속편으로 나온 책이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입니다.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여기 정한기 교수께서 또 두 건의 논문을 쓰셨는데, 우선 이 책이 나온 이유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책. 생생한 책인데, 이거. 네. 이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은 제 1탄인 반일 종족주의의 후속편이 되겠습니다. 제 2탄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역시 이 책이 여러 1탄이 화제를 일으켰고, 그러는 과정에서 역사학계를 비롯해서 곳곳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판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그런 합의가 있었고, 그래서 제 2탄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제 1탄이 한국에서 10만 부 이상이 팔렸더라고요. 우리 이 책 서문에 이용 교수가 밝혔고, 또 일본에서는 아마 40만 부 이상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본 번역판이 맞죠? 그렇습니다. 또 제가 잘 아는 기자는 일본 번역판의 해설책을 또 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정도로 지금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딱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에는 참으로 드문 경우입니다. 일본에서도 상당히 크게 놀랬던 것 같습니다. 인문계열 이런 아카데믹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독자들이 확보한다는 것이 일본에서도 드문 일이었고, 또 한국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국에서 들어와서 번역된 책들은 100만 부도 팔리고 이상 팔렸지만, 한국 학자들이 쓴 이런 인문사회계열 관련 책이 10만 부를 넘는다는 것은 참 유례가 없는 일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책을 일본에 수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화 가득에도 상당히 공을 세운 겁니다. 학문에서의 한류라 할까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의 서문, 이영훈 교수가 썼는데, 이 서문 말이죠. 이영훈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의 서문 마지막에 1918년에 체스코슬로바키아라는 독립국을 세우는데 말하자면 이승만과 같은 역할을 한 마사리크 건국 대통령을 인용을 하면서 중세적 환상과 광신에 기초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없다. 사실이 승리한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이 승리한다.
결국 반일 종족주의 이 두 책이 무엇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논쟁하는 거죠. 뭐 그렇죠. 핵심이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누가 사실을 이야기하는가? 누가 사실을 이야기하는가? 사실 투쟁입니다. 네. 사실이냐? 그러니까 사실을 확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실 확정된 사실을 가지고 뭐 논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유지만은 사실만은 확실히 해야 돼. 이런 태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사실을 또한 지금 현재 우리가 축적한 학술적인 어떤 그런 내용 이론을 가지고 분석해 나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예. 이번에 새로 나온 책에서 우리 정한기 교수님이 두 건을 쓰셨는데 보니까 이영재 씨라는 분의 비판에 대한 반론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영재라고 하는 분이 육군 특별지원병, 학도지원병, 그러니까 제 1탄에서 다뤘던 저의 그 논거에 대해서 격한 그런 이제 반론을 쏟아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육군 특별지원병과 관련해서의 중요한 논점은 이 육군 특별지원병을 시행하게 된 그 황민화 정책이 민족 말살 정책이었다 라고 하는 그런 논점. 그런데 그 논점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기 자신이 뭐 새롭게 연구해서 제시한 논점은 아니었고 지금부터 한 30년 이전 85년경에 미야다 세츠코라고 하는 일본의 교수가 학자가 육군 특별지원병제, 장시개념, 징병제 같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황민화 정책이라고 뭐 규정을 했고 그 정책의 기본적인 내용은 바로 이 조선 민족을 말살하는 그런 이제 정책이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그런 이제 사실의 경과 그렇기 때문에 과연 민족 말살 황민화 정책이 민족 말살 정책이었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뭐 민족 차별로부터 탈출이다. 즉 조선인들이 육군 특별지원병을 지원하게 되었던 것은 제국주의의 어떤 그런 민족 차별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일환으로 이제 파악하는 그 논점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저뿐만 아니라 이영재 혹은 그쪽 팀들이 한 책에서의 내용들은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고 또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반일 종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감성에 편승하는 형식의 내용들이었지 학술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로서는 그런 비판이 나오니까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당신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또 학자로서의 어떤 그런 양식 이런 부분들을 자꾸 밝히는 그런 이제 내용이기도 했기 때문에 뭐 좋은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한기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상당히 의아해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황민화라는 이 단어는 뇌리에 많이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말기에 특히 장시개명을 강제화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족보를 바꾼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이거는 민족 말살이다. 그리고 한국어도 못 쓰게 했다. 조선의학회 사건 뭐 등등 이를 들면서 이거는 단순한 식민지배가 아니고 한국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황민화 정책이란 말이 바로 속귀에 들어오는데 그게 지금 발로를 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그 미야다 세츠코는 황민화라고 하는 것을 조선인들을 일본적인 감성, 정조를 갖는 일본 국민으로 황민으로 바꾸는 그런 이제 정책이었다. 그러니까 민족성을 탈색하고 일본 황민됨을 착색하는 그런 이제 그
조선인들의 심성을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의 기본적인 내용은 에스닉 차원에서의 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랬는가? 하지만 이 조선인이라고 하는 사람, 조선인들의 어떤 그런 심성과 그걸 바꾼다는 것은 그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태어날 때부터 조선적인 어떤 그런 풍속과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일본적인 어떤 그런 풍속과 심성을 갖는, 정서를 갖는 인간으로 바꾼다? 야,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당시의 식민정부도 그런 일을 달성해내기 위해서는 약 한 30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오히려 그렇기 때문이야말로 그 당시에 이 식민정부 일본은 조선인들의 어떤 그런 이 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쟁에 노동력으로 혹은 병력으로 동원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정책이 나온 것입니다. 그 정책의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이제 뭐 조선인들의 어떤 심성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정서, 정조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조선인들을 전쟁에 동원시켜내야 되겠는데 또 협력을 끌어내야 되겠는데 아직 그 국민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국민으로 포섭하고 개조하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실시된 것이 황민화 정책이었고 그 정책의 바로 핵심이 이 육군 특별지원병제였다라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론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도 사실 인정하는 그런 이제. 근데 장시개명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장시개명이라는 것도 우리가 강제로 알지만 실제로는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미 장시개명이 나오기 이전에 일본에서 살고 있는 제일 한국인들 가운데서는 스스로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꿔서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런 여기 이름을 바꿔달라고 하는 한국인들의 요망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장시개명이 단지 조선에서만 행해진 것도 아니고 타이완에서도 행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약 한 80% 이상이 장시개명을 했지만 타이완에서는 20%도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전부 다 강제였다라고 하는 식으로 만약에 파악된다고 한다면 왜 타이완에서는 그렇게 낮고 조선에서는 높은 것인가를 설명을 한국에서 장시개명 안 했다고 불이익 안 받았습니까? 불이익 당한 사람 아직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박흥식 같은 경우는 장시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상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장시개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애들이 학교를 가는데 가서 장시개명 그 이름이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구분됨으로 인해서 혹시 피해는 받지 않을까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장시개명 문제는 오늘의 우리 한국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이 핵가족화의 흐름에 대응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일면적으로만 파악하는 부분이고 그걸 좀 더 국제비교 관점을 넣거나 여러 가지 더 실태를 더 파악하게 되면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어를 못 쓰게 한 부분은? 한국어를 못 쓰게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등학교, 중학교 5년제 가게 되면 거기서는 한국어 시간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되려면은 언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용어를 그렇습니다. 일본어로 획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어 자체가 일본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의 습득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 조선인들을 동원하는데 일본인 부대하고 섞어서 동원하게 되는데 일본어가 안 되면은 이게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의 그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서 여러 많은 정책을 취했습니다. 특히 뭐 학교를 취약하지 않은 친구들에 대해서도 이 청년훈련소 같은 경우를 개설을 해서 거기서 연간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 일본어 습득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과연 민족 말살인가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학교를 끝나면은 집에 오면은 한국어로 부모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한국어도 신문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조선동아일보. 예, 조선동아일보는 40년, 41년경에 폐간이 됩니다만, 정간이 됩니다만, 그 당시 그 총독부 기관지라고 하는 매일신보도 45년 8월까지 한글로 신문을 내고 있고요. 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그 조광이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 잡지도 45년 8월까지 전부 다 한국어로 잡지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말살이라는 표현은 과장이고 약간 제약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약했는데 왜 제약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그 시대적 문맥 속에서 한국어 말살이라고 하는 문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충성과 반역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이번 두 번째 나온 이 책에서 우리 정한기 교수가 다시 쓰셨는데 이광수와 최남선의 학교 지원병 권유, 예. 권유에 대해서 상당히 이광수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쓰셨는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이광수를 친일로 모는 상당히 중요한 논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광수는 학도 지원병 43년에 학도 지원병제가 실시되었을 때도 마찬가지 그 학도 지원을 특히 이제 일본에 조선인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학생들에게 이제 학도 지원병을 권유하고자 일본의 도쿄, 교토 등에 가서 이제 연설을 했던 것이죠.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문제가 돼서 친일파라고 하는 그런 이제 딱지를 이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뭐 그런데 이광수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토지원병제를 실시되기 이전 단계에서 이미 이 육군특별지원병제가 시행이 됐고 38년에 42년 5월에 이미 징병제 실시 준비가 결정이 됐고요. 또 이 43년 8월 시점에서 이미 병역법이 바뀌면서 조선인에게도 징병 의무를 부여하는 이런 이제 법적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징병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육군 특별지원병제도 그렇습니다만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조선인들은 이미 30년대 만주사변 이후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참정권에 국민의 의무 권리에 대신해서 앞서서 국민 의무를 달라.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도 권리가 올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선 조선인 사회에서 먼저 이 병역 의무를 요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신민정부도 그런 이제 조선인 정치 세력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야 그러면은 바로 징병제는 실시할 수 없고 거기서 그러니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고 지적 능력이 있는 친구들만 모아서 병역을 일단 실시해보자, 의무를 부여해보자. 그게 바로 이제 이분 특별지원병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인 사회가 이 징병제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조선인들이 염원하는 정치적인 차별을 철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이 제도를 시행하고자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요구에 대해서도 신민정부 입장에서도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조선인 정치 세력들은 당신들은 맨날 우리한테 같은 국민이라고 그러고 항민이라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정치적으로 참정권도 주지 않고 차별을 하고 병역 의무도 안 주고 말이지. 그러면서 무슨 국민이고 그러느냐. 그런 논리에 이 신민정부, 일본 정부도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가 나오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략적인 어떤 그런 이제 이 목적을 가지고 협력을 하는 그런 이제 실상이었고 그런 조건 하에서 윤치호라든가 이광수, 최남선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겁니다. 즉 조선인들이 우리 자식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고 또 그런 교육에 기초해서 올바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 적극적으로 일본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래야 그 권리를 우리도 주장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지금
최남선이나 이광수가 학교 지원병에 가라고 권유하는 그 연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총독부에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내키지 않는데도 그런 발언을 하도록 만들었냐, 이 강제성 유무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강제성의 유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맥락에서 보시게 되면 학도 지원병제를 실시했는데 이 지원자가 저기 10월 초에 실시했는데 그렇게 그 지원율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 내 정치 세력들이 것들이라든가 혹은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해서 온 분들 그리고 사회 유지가 되신 분들 등등이 이제 조선 각지를 돌면서 그 대상이 되는 학생들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최남선, 이광수 등은 일본에 건너가서 교토, 오사카를 돌면서 당시에 그 한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연설을 여기 이 학병 지원을 권유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 병역과 참정권과의 어떤 그런 이 관련성을 고려하게 되게 되면 이걸 총독부가 시켜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오히려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사회 내부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선 총독부, 식민정부, 일본 정부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이제 형식이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동경 주호대학, 중앙대학, 네. 중앙대학에서 개최된 이광수의 강연회, 그때 그 강연을 들었던 나중에 서울대학교 불문과 교수가 되는 김봉구 씨의 회고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경건한 태도로, 이광수의 연설은 경건한 태도로 민족의 구원을 설교하던 병고에 시달리던 상기된 얼굴이었고 미열에 손발이 바르르 떨리는 듯하고 금시 쓰러질 듯이 숨가쁜 고행자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렇습니다. 김봉구 씨. 예. 그것은 뭐 자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당시에 이광수는 이 연설을 마치고 또 몸이 안 좋아서 저기 도쿄에서 한 며칠을 요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런 이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 이광수의 강연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봉구 교수처럼 김봉구 교수처럼 자기가 본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걸 왜곡시킨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이광수의 저작을 보고 또 이 학도 지원병 제도가 나오게 되는 역사적인 경위를 전부 다 검토해보고 또 육군 특별지원병제 시행 과정에서의 그 이광수의 적극적인 어떤 그런 노력, 협력, 이렇게 정략성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 김봉구 교수의 말이 맞다. 그 지적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기 양심대로 하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봉구 교수는 그 애국과 민족주의에는 티끌만큼의 위선도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런 표현을 썼고 그래서 정 교수는 이광수는 어차피 가야 할 학도 지원병이라면은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 장차 조선인의 발언권을 확보하여 각종 차별을 해소하는 길이며 이 기회를 살려서 군사기술을 배우는 것이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고 장래를 대비하는 일이라고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네요. 예. 근데 그것은 단지 이광수 저기뿐만 아니라 최남선도 마찬가지 똑같은 논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는 천재일후의 기회다. 두 번 다시 없는 기회다. 이 기회를 우리는 잘 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리는데 왜 살려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독립을 해야 되고 준비하려면은 이 주권을 지켜내는 군사력이 필요한데 그 군사력의 핵심이 되는 사람들을 양성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그런 이 학도 지원병 지원을 권유했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 책 여기서 인용한 것만이 아니어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강영훈 국무총리 이야기도 있는데
강영훈 국무총리가 당시에 만주에 건국대학교 다니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건국대학에 그 당시 이 재학하고 계시던 이 강용훈 국무총리께서도 이제 그 당시 이 차남선 이분이 39년부터 42년까지인가 4년에 걸쳐서 만주 건국대학에서 교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 뭐 수업 시간뿐만이 아니고 뭐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에도 또 한국인 학생들을 자주 만나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그 이야기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런 경과가 있었는데 43년도에 이렇게 학도지원병제가 시행이 됐고, 자 그래서 이제 그 건국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도 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서로가 논의를 했는데 의견이 수합이 안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최남선 선생을 이제 찾아가 뵙고 그렇게 해서 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상의를 드렸습니다. 뭐 그랬을 때 마찬가지 이 최남선도 앞서 이광수가 했던 요지와 같은 맥락에서 야 지금이야말로 이거야말로 우리가 군사력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뭐 그래가면서 꼭 여기에 지원에 참가해달라. 그렇게 해서 당시 만주 건국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10여 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강용훈 씨도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강용훈 국무총리가 최남선 탄생 뭐 100주년이라든가 여기저기에서도 몇 번이고 그런 내용들을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실질적인 당사자의 이야기인 강용훈 국무총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밑도 끝도 없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유포시키고 믿고 그래가면서 그분들의 진심, 애국심 뭐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훼손하고 폄하하는 걸 보고 있노라면 참 안타깝죠. 이 강용훈 국무총리는 그 경력이 어떠냐면은 이분이 그 뒤에 이제 군사영어학교 출신인가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성질이 빠른 분입니다. 저 한국군에서. 그리고 마지막 계급이 이분이 육사교장입니다. 5.16 났을 때, 5.16 났을 때 육사교장으로서 혁명에 반대했어요. 그래서 옷을 벗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학자의 길을 걷습니다. 학자의 길을.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박정희 대통령이 이분을 다시 씁니다. 워낙 이분이 인품이 좋으시고 학구적이니까. 그래서 제 기억이 주영대사를 했을 겁니다. 영대사.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이분이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국무총리. 아주 그 책임감이 강하고 그래서 국무총리실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조사를 하면 가장 존경하는 국무총리로 이 강영훈 국무총리가 꼽히는 분입니다. 야, 저도 기억에 예. 강영훈 총리는 꼭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한 최남선에 대한 증언은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영훈 이분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해고록을 자서전을 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들을 또 거기서도 강조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죠. 최남선 선생이 제자들에게 자네들이 지금 군대에 가라. 가서 실력 길러라. 나중에 나라 세울 때 그 실력을 쓰라 하는 그 부탁이 강영훈 씨를 통해서 구현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강영훈 씨가 만약 군대 안 갔으면 그때 지원병 학교를 안 갔으면 군인 될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국무총리 될 일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남선이라든가 이광수 이분들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미 독립을 준비하는 독립운동을 하신 겁니다. 젊은 친구들을 이렇게 우리가 다시 이 조선인들이 재생을 해서 독립을 쟁취하려면은 실력이 있어야 한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라를 만든단 말이냐.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중대한 이 장애물이 있어요. 뭐냐. 이게 결국 일본군에 갔단 말입니다. 자, 일본군이 이겼더라면은
이분들의 참전 그거는 달리 평가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이 졌단 말이야. 패전,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패전국의 병사였거든. 패전국의 병사. 그렇죠. 그게 이 사람들의 행위를 정의로운 것으로 역사적 당위성을 부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 박사님은 인도 지원병을 이야기하는데, 인도 지원병이 들어갔던 영국군은 1차 세계대전 때도 2차 세계대전 때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 쪽에 섰다는 거. 이게 이걸 변호하기가 참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야, 변호를 제가 뭐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보다도 저는 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있는 사실들을 가지고 이게 논리를 구성시키는 이런 이제 뭐 입장입니다. 그런데 비록 일본이 졌기 때문에, 그런데 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물론 뭐 이 역사라고 하는 건 승자의 역사일 수밖에 없겠지만,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졌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그러니 항도지원병 출신자들의 시대적 분투를 우리가 폄하해야 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하지만 일본이 지고 안 지고라고 하는 문제는 강령은 이분들이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조선인들이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광복군들이 와서 일본군을 몰아낸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 와서 우리 사회가 와서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한다는 것은 큰 말이 안 됩니다. 중요한 문제는 이분들은, 이 학도지원병 출신자들은 바로 이광수라든가 강영훈이 저기 최남선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말에 공감을 했고,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걸고 전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먼저 평가를 해야지, 이 전쟁에서 뭐 졌냐 안 졌냐라고 하는 그런 식의 논의를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변호를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변호고, 이 최남선 이광수라는 그 일제시대 때 한국에서 3대 천재로 불렸던 사람 아닙니까? 또 한 사람은 홍명기인데 정말 천재입니다. 이광수, 최남선, 특히 지식인으로서 이광수의 고민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다 동감했던 고민인데, 이 시대가 달라지니까 그 시대를 모르고 지금 기준으로 이광수를 친일파로 단죄하는 사람처럼 나쁜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이광수를 친일파로 매도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파묻은 그 죄값을 한국 지식인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지불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세계 선진국들 전부 다는 자기들이 쓰는 화폐에는 꼭 그 나라의 그 대문호들을 거기 넣고 있습니다. 이광수 넣어야 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광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여기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이분은 근대문학의 개척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한국인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는 분들이고, 또한 한국인들에게 민족 정신과 근대적인 자아가 무엇인가를 일깨웠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 이후에 들어와서 자서전을 쓰는 과정에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청년들의 한 80% 이상이 이광수의 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인들은 알게 모르게 뭐 그 사람이 나중에 강복군이 되는지 아니면은 뭐 학도지원병이 되는지 육군 특별지원병이 되는지 대학 교수가 되는지 전부 다 이광수의 어떤 이 문학적인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런 식으로 잘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폄하하고 민족 반역자로 몰고, 그걸 보면서 참 저는 이건 아니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건 뭐 경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 문학을 잘 몰랐습니다만은 이 학교 지원병, 이 육군 특별지원병기 연구를 하게 되면서 70년경, 60년대 말 후반에 나온 이광수 전집을 사서 보게 됐어요. 특히 이제 뭐 자기 해고록 같은 내용들이 담은 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글들을 읽는 과정에서 이광수가 그 헤쳐나온 살아온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일까는지를 잘 알게 됐고 그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뭐 그러면서 저는 확신을 갖게 됐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무척 거기 참담한 기분이 들었던 것은 내가 이 나이에 들어서야 이광수를 알게 됐다는 것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선배들은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러니 한국사 이해의 핵심이 되는 이광수라고 하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취급해 왔을까? 참 통탄스럽기도 하고 스스로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이광수를 친일파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서서히 이광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력 세력이 되니까 80년대부터 이광수의 친일파라는 덧칠이 들어가고 해서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화폐에 들어가야 될 사람을 우리가 땅에 파묻어 버렸는데 더구나 이분이 한일 중에서 뭐 워낙 많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이순신을 살려낸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에 이순신 연재를 해가지고 그 팬 중에 한 사람이 박정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소년 박정희가 이광수 선생의 그걸 보고 나도 이순신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군인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 권력을 잡으니까 현충사를 복원을 하고 그리고 이광수 선생은 독립운동 안 해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독립운동 했지. 감옥에도 갔지. 더구나 백범일지를 정리한 사람이 이광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더구나 납북돼가지고 그분이 북한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졸업하셨다면은 이광수를 친일파로 몰더라도 인간적 연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 빼버리고 뭐 학병 지원 연설을 했다 하는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잡고 있는데 이광수를 살려내지 못 한국의 이 지식인 사회에서 이광수를 살려내지 못하면은 영원히 이 노역근성에서 나는 벗어나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뭐 이광수는 진짜 누가 뭐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근현대사의 메타포입니다. 이광수를 알아야만이 한국 근현대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그런 이광수를 이렇게 끊임없이 묻어버리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세태를 보고 있노라니 역시 이용훈 교수께서 만일 종족주의와 투쟁에서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사회의 그 악한 풍속과 그 천박한 어떤 그런 문화의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이용훈 정한기 교수님들이 하고 있는 이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은 한국인의 영혼을 놓고 다투는 이 싸움입니다. 영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상 투쟁이고 역사관이고 어마어마한 게 걸려 있습니다.